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후 조기 대선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곧 발표합니다. 내년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줄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증액안을 내놓으면서 막판 협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이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3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전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화살이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고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이른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내년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안정화 TF의 이양수 위원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퇴진 4월 대선과 3월 퇴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선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TF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윤기 의원들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에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늘 상설특검안 표결에서도 여당 의원 23명이 찬성안을 던졌습니다. 당장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부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당이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 기자, 그렇다면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로드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중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대선 날짜 정하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윤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경제 상황과 외교까지 살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탄핵 정국과는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을 했고 이 코스닥도 어제 블랙 먼데이의 급락폭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일단 오늘도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수가 상승한 건 이 외국인 투자자들 분위기가 좀 달라진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각각 1,490억 원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925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제의 낙폭을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선물 시장에서 7,9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난 9월 26일 이후 약 3달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외국인은 지난 6일부터 3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기관이 강한 순매수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외국인이 이번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은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세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악재를 감안해도 12개월 선행 PER이 8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좀 지나친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단 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 주식을 살 만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개인들이 8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이 돈들 자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찾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킹형 상품인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오늘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였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자산 총액은 지난달 말보다 19.4% 증가한 3조 7,003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7거래일 만에 20%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8월에 상장해서 국내 ETF 중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 내 순자산 3조 원을 돌파한 상품입니다. 초단기 채권과 기업업, 그러니까 CP 등이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ETF인데요. 이뿐 아니라 ETF 자금 유입 상위 10위권 내에 6개가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CD금리 상품이나 은행채 그리고 단기 통한채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파킹형 상품이었습니다. 파킹형 상품들은 환매가 쉽고 또 일반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장에서 피난처로 꼽히는데요. ETF 외에도 MMF 설정액을 보아도 최근 일주일간 1조 5천억 원에 넘는 자금이 늘었고 그리고 초단기채 펀드로도 약 8천억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와 이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을 흔들자 이 갈 길 잃은 돈들이 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후 4월 동안 5대 은행의 이 자유입출금 예금, 요구불 예금이 12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유호성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은 610조 8,800억 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과 비교하면 10조 6,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요구불 예금 급증세는 최근 2달에 걸쳐 15조 원이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은 608조 2,300억 원으로 10월 9조 9천억, 11월 5조 1천억 원이 연이어 줄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금리가 약 0.1%대로 예적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대신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요구불 예금 계정에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구불 예금 증가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MMDA가 이끌었습니다. MMDA 잔액은 비상계엄 이후 3일간 9조 4,9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안전자산을 늘리려는 수요와 연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야 대치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 예금 잔액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일 6억 5,500만 달러가 줄어든 5대 은행 달러 예금은 5일과 6일 각각 3억 7천만 달러, 2억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을 앞두고
환차익 실현 수요와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가 팽팽한 접전을 벌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이 국장 탈출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 기자, 이 개인들 또 어떤 상품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 속도도 더 가파라졌습니다.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지난 6일 기준 1,121억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7일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또다시 1,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직접 투자도 늘었는데요. 미국 채권 보관 금액도 역시 사상 최대치인 11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올해 들어 3배가량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덕분입니다. 그리고 ETF 시장 자금 흐름을 봐도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두 상품으로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난 일주일간 유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줄인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감액안에서 다시 3조 4천억 원을 늘린 이 증액안을 내놓고 야당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번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기 기자, 먼저 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합의한 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2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전 기자, 이 정부가 추진하던 이 상속세율, 이 최고세율을 낮추는 이 상속세법 개정도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상속세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여당은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 개편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불발됐는데요. 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무산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전 기자, 방금 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된 예산안이 네.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 원 중 4조 1천억 원 감액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대왕고래 유전개발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등 3조 4천억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준예산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감액 예산안만으로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대외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증액 예산을 담기 위한 추경 편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내년 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아침에도 이 주요 경제 수장들이 모인 이른바 네. F4 회의가 열렸는데 이 금융시장 네. 혼란이 큰 만큼 이 경제부처나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개장 전 F4 회의에서 우선 최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정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환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4,15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 금융자산도 9,788억 달러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특히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내린 것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외환당국의 방어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오늘도 경제 불안 심리 확산 차단에 집중했는데요.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 콜과 주한 중국 대사 대리 면담을 통해 국내 경제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설명했고요. 한국은행은 은행 국제금융 담당 임원, 국내 외국계 은행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를 만나 대외 신인도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는 대만 TSMC의 창업자가 이 삼성의 기술력과 한국 정치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도 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새로 선임된 한진만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나노 공정의 획기적 수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공정에서의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해 다음 공정에서 승부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끊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22년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지만 낮은 수율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1위 사업자인 TSMC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중국 기업에게도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TSMC의 2나노 수율은 60%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애플과 AMD를 2나노 첫 고객으로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하우를 앞세워 2나노에서 추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트랜지스터 사면에 전류가 흐르는 구조로 기존 3면 구조보다 세밀하게 전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TSMC가 2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도입한 데 반해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부터 이를 도입해온 만큼 관련 기술 노하우는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오늘 대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계엄과 탄핵 같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도 경영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SMC에 대해서는 현재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대부분의 AI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돈이 1년 새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과열 경쟁까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늘린 기업 대출이 경기 불황 속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3분기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보고한 무수익 여신의 총합은 전년 동기 대비 19.6% 급증한 4조 2천억 원. 무수익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권 조정, 법정 관리 등으로 이자 수입이 없는 이른바 깡통 대출을 지칭합니다. 특히 농협은행은 이 기간에 5대 은행 증가액 7천억 원 중 4,200억 원을 차지하며 손실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깡통 대출이 기업 대출 분야에 집중됐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은행권이 기업 대출 경쟁에 빠지며 이전보다 낮은 신용 등급의 기업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내어줬고 이것이 경기 불황 속 독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내준 은행들은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기업은행은 무수익 여신 잔액이 2조 4천억 원으로 1년 사이 31%가 폭증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도 깡통 대출 규모가 5,100억 원으로 3분기 누적 순이익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 중 부실률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은행도 대기업 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 경쟁이 과열돼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4분기에 1,500억 원을 투입해 대출을 상각하고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금융권에선 앞으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내수 부진이 본격화돼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꺼내들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깡통 대출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PF 리스크로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은행들은 이번에는 대출 부실로 인해 또 한 번의 충당금 적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